안녕하세요. 심신을 건강한 걸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그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이 변화하듯이 마음의 병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병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 상황의 특성에 따라 사람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시대이든 그 시대를 초월해서 공감할 수 있는 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도통 무슨 소리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 아마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다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치유되기 원하는 것이 치료법의 일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병 또한 나아지기 위해선 본인이 아픔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주변의 도움을 청해 받아야 하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아온 시대는 마음의 병이라고 하면 그저 주변 어르신들은 배부른 소리 한다고 발 씻고 잠자면 다 없어진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다고 타박을 받곤 했습니다. 그나마 가족들이 하루 쉬고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면 다 없어진다고 위로를 해주긴 했죠.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아마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공기 좋고 탁 트인 곳에서 평생 시간을 보냈기에 마음의 병 같은 건 걸릴 틈도 없었는지도 모르죠. 저는 전라도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라 남편도 전라도 사람을 만났고 다 큰 자식이 일자리 찾겠다고 도시로 나가기 전에는 도시 근처도 잘 안 나갔거든요. 전라도 구례에서 남편과 함께 소 축사를 하면서 하나 있는 아들을 키웠고 그렇게 자란 아들이 본인 한몫할 줄 알 정도의 어른이 됐네요. 어려서부터 책 읽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던 아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걸 시켜주기 위해 당시 살던 곳에서는 마땅히 다닐 학원이 없어서 조금 더 나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중학생이 되던 나이에 시내에 살던 친척 집에 맡겼습니다. 거기서는 학교도 학원도 가까워서 애가 원하는 공부를 원 없이 할 수 있으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한 선택이었죠. 아들은 고맙게도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또 본인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길 원했기에 집에 오고 싶은 거 꾹 참고 공부에 집중을 했네요. 저도 남편도 가방끈이 짧아서 여기저기 입시다 뭐다 큰 도움을 주진 못했지만 아들이 하고 싶다면 일단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부모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노력에 힘입어 아들은 서울에 있는 이름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대견했죠. 그냥 필요할 때 아들이 말하면 학원 보내고 문제집이다 뭐다 산다고 하면 돈 보내준 게 전부인데 그렇게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게 말이죠. 서울에 난다 긴다 하는 애들도 들어가기 힘든 곳을 턱하고 들어갔으니 대견할 수밖에요. 저도 남편도 저희 부부의 결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입에 떠줘도 못 먹는 게 사람 가능성의 차이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낸 아들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들은 4년 내내 장학금도 받고 못 받으면 알아서 가외를 해서 등록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이 되는 나이에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어른이 된 후로는 계속 서울에 있어서 얼굴을 자주 못 봤지만 학생 때는 방학이면 와서 축사일도 돕고 취업한 후에는 달에 최소한 한 번쯤은 와서 얼굴 보여주는 참 예쁜 아들이었답니다. 아들의 능력이나 일궈낸 성과보다도 속이 깊고 착하다는 게 저희 부부의 큰 자랑이었죠. 그런 아들이 30이 넘어갈 때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갑내기 동기인데 연애를 하고 1년 정도 지나 슬쩍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니 2년이 돼갈 무렵 결혼을 전제로 집에 소개시키고 싶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세요? 엄마, 다음 주 주말에 집에 가도 돼요? 집?
그래, 오고 싶으면 언제든 오는 거지. 부모 집에 오는데 무슨 허락식이나 받니? 새삼스럽게. 아니, 이번에 지희 데리고 가고 싶어서요. 엄마랑 아버지한테 소개시켜 드리게요. 그럼 데려와. 우리 예비 며느리 얼굴 보면 우리도 좋지. 지희는 고기 좋아하니? 지희 올 때 맞춰서 소고기 주문해 놔야겠다. 제일 좋아하는 게 소고기예요. 우리 집 소농장 한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한 말이 그럼 소고기 매일 먹었냐 였다니까요. 솔직히 저희 아들 정도면 공부도 잘해서 대학도 잘 가고 회사도 좋은 곳 들어가서 어디 내놔도 잘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에게 들은 며느리는 저희 아들은 비교도 못할 만큼 잘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성적은 전교 상위권을 유지했고 대학교도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엘리트더라고요. 며느리는 회사에서 제품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평판이 좋기로 소문이 나서 아들이 며느리와 사내 연애한다는 걸 알고 얼굴도 모르는 회사 사람들이 아들 얼굴 보러 찾아왔었대요. 며느리와 사귄다는 복받은 놈이 대체 누구일까 하고요. 저는 긴장을 바짝 했습니다. 소문이 날 정도로 잘난 며느리가 온다고 해서 대체 얼마나 콧대 높은 아이가 올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괜한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참 사서 걱정을 했었네요. 약속된 주말에 아들과 찾아온 며느리는 세상 순박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두 손에 처음 만나는 시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와 남편에게 해맑게 웃으면서 허리 숙여 인사를 하는데 참 누구네 집 딸인지 웃는 모습이 꽃같이 예쁘다고 생각을 했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강지희라고 합니다. 그래요.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뭘 이렇게 들고 왔어? 현수 넌 뭐 했어? 네 색지 이렇게 짐 들고 올 때. 요 앞까진 내가 들었어요. 근데 본인이 산 선물인 거 티내려고 바로 문 앞에서 가져다가 든 거예요. 아, 그런 거야? 잘했네. 어서 들어와서 좀 앉아요. 다리 많이 아프지? 아들에게 꼼꼼하게 저와 남편이 좋아하는 걸 물었는지 한과에 전통주에 보리굴비에 화장품과 면도기 세트 그리고 꽃다발까지 보따리 장수 마냥 싸왔더라고요. 제가 바닥에 늘어진 선물에 놀라서 쳐다보니까 또 치아를 씩 내보이면서 웃더니 뭘 제일 좋아하실 줄 몰라서 조금씩 다 사왔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게 제 며느리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뭐든 빨리 맛있는 걸 먹이고 싶어서 선물을 다 뜯어보기도 전에 미리 거실에 차려둔 상 앞에 앉혔어요. 그날 아침에 미리 아는 사람에게 싱싱한 한우를 시켜 받았거든요. 앞에서 바로바로 구워주려고 휴대용 버너를 식탁 가운데에 놨죠. 근데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바로 옆에 있던 집게와 가위를 드는 겁니다. 어머, 그걸 왜 들어? 내가 구워줄게. 손님은 그냥 편하게 먹기만 해요. 어머님, 제가 진짜 어디서 소고기 잘 굽기 대회 있으면 상 받을 정도로 잘 구워요. 제가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저 온다고 준비한 귀한 소고기 한 점도 아깝지 않게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주객 전도가 이런 건가 했습니다. 귀한 며느리 온다고 고기 구워서 먹이려고 했는데 본인이 잘 굽는다고 알아서 버너에 불 켜고 야무지게 고기를 굽기 시작한 며느리. 제가 같이 구우려고 준비한 버섯이랑 숙주도 알아서 옆에 자리 만들어 구우면서 어머님, 어떻게 숙주를 다 준비하셨어요? 제가 소고기랑 숙주랑 같이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남편 앞에 먼저 구워진 고기랑 야채들을 척척 올려주더니 이거랑 같이 드셔보세요. 진짜 기가 막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아니, 며느리가 앞에서 말도 참 맛있게 잘해서 고기 맛이 더 좋게 느껴졌어요. 우와, 이 로메인 상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이거
이거 현수 엄마가 우리 집 텃밭에서 기른 거지. 정말요? 저 이렇게 단맛 나는 로메인 상추는 처음 먹어봐요. 아까 들어오던 길에 빠지는 길 보였지? 거기로 나가면 엄마 텃밭 나와. 어머님, 저 텃밭 구경해보고 싶어요. 제가 꿈꾸는 취미가 작은 밭에서 채소 이것저것 잡히는 대로 심고 그거 수확해서 직접 먹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자취하면 꿈도 못 꾸잖아요. 그럼 우리 텃밭에 지희가 좋아하는 채소들만 골라서 심을 수 있게 자리 내줘야겠네. 아, 너무 좋다. 어머님 그래만 주시면 저 매달 와서 야채도 심고 수확해서 가져갈래요. 구김살 하나 얻고 따뜻한 햇살 같은 며느리를 보면서 왜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그렇게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제 아들이 어디에 반한 건지도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며느리는 참 좋은 집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부족함 없이 자란 아가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단순한 생각이었죠. 나중에 상견례를 앞뒀을 때 아들이 말해주더군요. 그날 인사를 온 날 며느리가 홀어머니 아래서 자랐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편모 가정이어도 며느리 어린 시절은 참 혹독했더라고요. 아버지를 초등학생 때 사고로 잃고 어머니와 둘이서만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다리에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다고 해요. 크게 불편한 건 아니었지만 조금 쩔뚝거리는 정도라서 일을 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홀로 딸을 키워야 하는데 돈 벌 곳은 없고 며느리와 며느리 어머니는 참 열악하고 고된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며느리가 더 공부하고 출세하는데 죽자 살자 매달렸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람이 밝아서 부족한 것 없는 환경에서 자랐을 거라고 생각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지더군요. 또 지금까지의 삶에서 그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을 며느리를 생각하니 같은 인간으로서 존경심마저 들었고요. 그래서 상견례 당일에 사부인을 만났을 때 더 반갑게 느껴졌을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워낸 사람을 만났다는 게 같은 어머니로서 뜻깊게 느껴졌으니까요. 서로 마주보고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자식들 얘기를 하면서 사부인이 지금까지 며느리를 잘 키우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노력을 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답니다. 사부인께서 꽤 오래 식당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사돈어른. 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정말 언감생심 일하게 된 식당인데 제 다리가 이래서 주방에서 움직이는 게 힘드니까 의자에서 앉아서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줘서 이렇게 오래 일하고 있어요. 중식당인데 앉아서 만두를 빚고 그걸 굽고 찌고 할 수 있거든요. 어머, 정말 좋네요. 근데 사부인께 그 식당 일이 행운으로 다가온 만큼 그 식당에도 사부인이 필요하니까 오래 일하신 거겠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부끄럽네요. 그 식당 일 전에는 다리 못 쓰는 사람 써주는 곳이 없어서 그냥 일단 써주기만 하면 다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오래 일어서 있는 일이 많아서 계속 하고 싶어도 못했죠. 여기저기서 치여도 그냥 우리 지희만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사부인께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가만히 옆에 앉은 며느리 얼굴을 쓰다듬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다짐했어요. 저렇게 귀하게 키운 딸, 나도 귀한 며느리로 생각하자고 말이죠. 저도 한때 며느리의 입장이 돼봤던 터라 시부모님, 특히나 시어머니의 역할이 며느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았기에 과거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아들네 부부가 결혼 후에 사는 곳이 멀어서 자주 얼굴을 보진 못했지만 좋은 기억이 참 많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주말만 되면 사부인과 저를 서울로 불러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처음에는 서울까지 가는 게 귀찮고 또 뭐하러 가나 했는데 이게 다녀보니 꽤 재밌더라고요. 남편은 며느리 잘 만나서 말년에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호강한다고 했는데 그게 딱 맞는 소리였죠. 물론 항상 웃고 즐겁기만 한 건 아니긴 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도 생기는 법이잖아요. 며느리가 결혼 후에 자녀 계획을 말했을 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천천히 신혼생활을 즐기고 2년 뒤에 낳겠다고 했을 때 왜? 어차피 낳을 거 미리미리 몸이 제일 젊고 건강할 때 낳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며느리가 언제 애를 낳든 그건 제가 상관할 일도 아니고 전적으로 며느리와 또 아들의 몫이었지만 저도 참 고루한 사람이라서 그냥 며느리의 그 결정 자체가 신기했거든요. 못하러 그러나 하고 말이죠. 아마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결정을 이해도 못하는 시어머니가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그런 내색 하나 없이 아주 조곤조곤 저를 설득했답니다. 솔직히 설득할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결정했다고 통보했어도 될 일을 참 오랫동안 저와 대화를 나눴네요. 몸이 제일 젊을 때 나오면 너도 애도 고생 덜 하는데 왜 2년 뒤에 낳겠다는 거니? 저 아직 33이고 조금 더 현수 씨랑 신혼생활 보내다가 아이 낳고 싶어요, 어머님. 또 지금 흐름 끊기지 않고 회사 다니고 싶고요. 임신하고 아이 낳으면 2년은 공백기일 텐데 조금 더 회사에서 제 커리어 쌓은 다음에 아이 낳아도 늦지 않잖아요. 그래, 늦는 건 아니지. 근데 우리 때는 일이다 뭐다 다 애 낳고 잘만 했어. 나도 현수 낳고 다음날 바로 축사 가서 일했다니까. 근데 저는 아이가 제일 부모 손 필요할 시기에 일하고 육아를 함께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일도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애 낳고 애 곁에서 못 있어주고 싶지도 않거든요. 어머님께서 제 입장을 이해 못 하시는 건 아는데 전 그래요, 어머님. 저 아직 젊잖아요. 어머님 손주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제가 너무 잘 아는데요. 이건 어머님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고 조금 더 늦게 만나서 손주가 더 반가우실 수도 있으실걸요? 주변 사람들도 변하지 않는 적막한 시골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며느리와 만나 대화를 나누면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하는 것 같았어요. 아, 이게 바로 세대 차이구나. 요즘 여자의 삶은 이렇구나 하는 게 피부에 와닿아서 이 나이에 뭔가 배우는 기분이었죠. 그때부터 며느리가 인내심 있게 제게 조곤조곤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면 저는 하나씩 며느리 세대 입장을 이해해 나갔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건 아마 한 달에 한 번 며느리가 집으로 와서 함께 텃밭을 가꾸기도 해서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흙 만지면서 일하고 또 대화도 나누다 보면 서로 모르는 게 없어지거든요. 지희야, 저번 주에 너 못 왔을 때 내가 오이고추 심었다. 사부인께서 좋아하시지 않니? 아, 그거 된장 묻혀서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 아, 대추 토마토도 심었으니까 다 자라면 사부인 댁으로 보내면 되겠다. 며느리와 저는 흙밭에서 촉촉한 흙을 만지면서 서로 좋아하는 채소를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 막 결혼했을 때 힘들었던 것부터 시집살이 얘기도 하고 며느리가 학생일 때 이야기까지 참 조잘조잘 대화를 많이도 나눴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이면서 입도 함께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현수 낳고 바로 축사일도 하고 김장도 했다는 거 아니니. 우리 집에 떡하니 앉아서 나 일하나 안 하나 감시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너무하셨어요. 어떻게 애 낳고 바로 일을 그렇게 시켜요? 요즘 같았으면 이혼감이었을걸요? 그때 아버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 하는데 제 며느리는 만약 나한테 딸이 있었다면 이렇게 지냈을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또 동시에 참 편안한 친구 같기도 했네요. 며느리가 저희 식구가 되고 거의 2년이 되어갈 때쯤 사부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을 때도 며느리가 안겨서 눈물을 쏟은 품은 바로 제 품이었어요. 부모 잃은 슬픔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억눌린 울음소리를 내는 며느리를 보니
예전에 부모님 다 잃고 나이 마흔에 고아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함께 울었어요. 제가 다 울어버리자라고 울면서 며느리의 등을 쓸어주니까 며느리는 그제서야 아주 펑펑 서럽게 울었네요. 어린아이처럼 해맑긴 했지만 또 야무지고 어른스러운 애가 우는 걸 보니 마음이 참 아렸습니다. 천의 고아가 된 며느리에게 아무리 시자가 붙은 시어머니라도 믿을만하게 기댈 수 있는 나무이자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자 마음먹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어머니를 보낸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예정했던 대로 임신을 했고요. 배가 산만하게 부를 때까지 회사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함을 하긴 했지만 그래 일 욕심 있고 또 누구보다 본인 몸 건사할 수 있는 애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하게 뒀어요. 심지어 막달까지 텃밭을 가꾸러 온다고 해서 제가 미리 심은 채소 다 따서 먼저 서울로 갔습니다. 수확은 다 제가 할 테니 너는 먹기만 하라고요. 며느리는 이후 건강한 딸을 출산했어요. 제 아들 얼굴을 빼닮은 건강한 아이였는데 처음 병원에서 아이 얼굴을 봤을 때 며느리 얼굴을 닮지 않은 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안고 왜 네 엄마 안 닮았니? 네 아빠보다 엄마를 닮았어야지. 라고 말하니까 옆에 있던 아들이 되려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는데 어쩌겠어요. 하지만 이제 손주도 태어났으니 며느리를 더 많이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힘들면 언제든 저를 불러주면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출산을 하고 나서 뭔가 제대로 어긋난 것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출산 막달부터 뭔가 이상한 걸 느끼긴 했습니다. 얼굴 보러 서울에 가면 목소리도 크고 말도 많던 애가 눈에 확 보일 만큼 말수도 줄고 어딘가 차분해져서 그냥 몸이 무거워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옆에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후다닥 집으로 내려왔거든요. 하지만 그 걱정이 연장선을 타고 쭉 이어졌습니다. 출산을 하고 처음 맞는 명절에는 집에 찾아오지도 심지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하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 받았죠. 물론 애 낳고 정신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매사에 철두철미하고 챙길 거 챙기는 아이가 그러니까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의아했던 건 분명 애 낳으면 애는 아들에게 맡기고 어머니랑 텃밭 가꾸는 건 꼭 거르지 않고 할 거라고 하던 며느리였는데 3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면 저랑 남편 안부 묻고 다음에는 꼭 텃밭 어떠냐, 뭔 많이 자랐냐 하던 애가 텃밭에는 일체 관심을 끊고 와서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이를 낳으면 다 달라지는 거고 관심사가 달라졌으니 그런가 보다 하기에는 며느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네요. 그래도 처음에는 진짜 정신이 없나 보다 해서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더 신경 써주고 퇴근하면 애는 꼭 네가 보라고 육아에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요새 젊은 엄마들 독박 육아로 힘들어하는 건 TV만 봐도 다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하루 날을 잡고 며느리와 아들 집으로 찾아갔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제 묵은지를 들고 말이죠. 이전에는 입덧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던 묵은지 쳐다도 못 봤는데 애도 낳았으니 고기 넣고 푹 삶아줘야겠다 했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제가 두 번째로 서울로 올라갔을 때였어요. 거의 2달 만에 간 아들네 집은 분위기가 어쩐지 이상했어요. 아들도 얼굴이 수척해 보이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생기를 잃은 사람 같았거든요. 또 며느리는 몰라보도록 달라져 있었죠. 한 15kg 정도는 찐 것 같았네요. 임신을 했을 때도 체중이 많이 불지 않은 애가 오히려 애기 낳고 살이 찐 모습을 보니 덜컥 건강이 걱정되는 겁니다. 어머, 지희야, 너 왜 이렇게 부었어? 어디 몸이 안 좋니? 네? 아니에요. 그냥 살찐 거죠, 뭐. 무슨 살이 이렇게 금방 쪄? 그리고 살이 좀 부은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봐봐. 아, 살찐 거라니까요. 됐으니까 그만 만지세요. 충격적이었어요. 처음 보는 매몰차 며느리 행동에 잠깐 굳었던 것 같네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옆에 있는 아들을 쳐다보는데 아들은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네요. 근데 대놓고 뭐가 문제냐고 물을 수도 없으니 일단 뭐라도 해 먹이자 싶어서 주방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묵은지랑 고기 삶는 냄새 맡고 빨리 먹고 싶다고 얼마나 더 삶아야 하냐고 옆에 딱 붙어서 물었을 며느리가 아예 안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붙잡고 지희가 어디가 아프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도 아들은 그냥 애 보느라 너무 피곤해서 저런다. 요즘 좀 무기력해 하는 것 같다고만 말하더군요. 고기가 적당히 야들야들하게 삶아졌을 때 안방에 있던 며느리를 불렀어요. 며느리는 불러도 계속 대답을 안 하다가 거의 10여 분 만에 나와서 털썩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앞접시에 기름이랑 살코기랑 적당히 있는 고기 덩어리랑 묵은지 쫙쫙 찢어서 놔줬어요. 배고팠지? 점심도 걸렀다며. 너 좋아하는 묵은지 푹 삶았다. 고기랑 싸서 한번 먹어봐. 냄새, 뭐라고? 아우, 냄새 난다고요. 아우, 저 지금 이렇게 냄새 나는 거 먹을 기분 아니에요. 어? 아, 김치 군내가 너무 많이 나나? 근데 지희 너 이렇게 팍 익은 김치 냄새 좋아했잖니. 그래, 여보가 좋아하는 거 엄마가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래? 사람 입맛은 원래 바뀌어요, 어머님. 특히 애 낳고 나서는 더더욱이요. 내가 그냥 뭐만 해주면 해벌레 해서 먹어치워야 돼? 당신이 그렇게 날 무시하니까 어머니까지 날 무시하는 거잖아. 나 이제 부모 없다고 무시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천에 고아 아내, 고아 며느리 뭐만 던져주면 잘 받아 먹겠지 생각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아, 집에도 다 냄새 배겠네. 나 안 먹어. 그냥 들어가서 잘래. 아, 여보. 아들이 큰 소리로 불러도 며느리는 대꾸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다시 본인이 있던 안방으로 쏙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았고요. 처음 보는 며느리의 태도에 당혹스러워서 무슨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들은 제게 저 사람이 요즘 좀 저렇다, 죄송하다라고 말하는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 표정을 보고 며느리를 불러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괜히 갓난애기도 있는데 저 때문에 싸움 날까 싶어서 말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도 안 돼서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머리도 그렇고 제 마음속이 참 답답했어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며느리가 애 낳고 유세했던 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며느리는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걸 그간의 시간 동안 겪어서 잘 알았기에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더욱더 알고 싶었어요. 대체 무엇이 저희 며느리를 그토록 바뀌게 만든 걸까요? 그 후에도 며느리는 일체 제게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쩌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아들이 제게 연락하는 횟수가 늘게 됐습니다. 심지어 술을 먹고 말이죠. 원래 저를 닮아서 술을 잘 먹지 않는 앤데 하루는 아주 만취가 돼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가 걸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현수니? 엄마, 엄마 나 현수. 맞아요. 엄마 아들 현수. 너 술 먹은 거냐? 뭘 그렇게 많이 마셨어? 지희랑 정윤이는 너 지금 집이니? 지희? 아, 지희. 아휴, 엄마, 나 요즘 지희 때문에 죽겠어요. 미치겠어, 진짜. 누가 내 마누라 데려가서 다른 여자랑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현수야,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지 요즘 내 얼굴도 잘 안 봐요. 말 걸어도 쳐다도 안 보고. 심지어 우리 딸도 모른 척해. 한 달 모유 수유하다가 힘들다고 바로 분유 먹이라고 하고. 방 안에서 잘 나오지도 않아. 낮에도 애 봐주는 이모님한테만 계속 맡겨두고 잠만 잔대요.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해도 그냥 말을 안 해. 이때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됐어요. 아들은 너무 달라진 며느리가 걱정돼서 함께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며느리는 누굴 병자 취급하냐고 화를 냈다고 하네요. 아들이 퇴근해도 얼굴은 보지도 않고 그냥 애만 맡겨두고 나몰라라 한답니다. 아휴,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아들에게도 아예 마음의 문을 닫은 것처럼 구는 며느리는 당연히 제게도 똑같았죠. 그렇게 한 반년을 며느리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고 살았네요. 혹시 또 부딪히게 될까봐 아들네 집은 가지도 못했고요. 종종 걸려오는 아들 전화를 받고 매일 걱정을 키워갔어요. 그리고 반년 후에 응축된 모든 갈등이 폭발하고야 마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돌아오는 명절에 이번에도 며느리가 안 오려나 했어요. 오지 않는다면 굳이 부르고 싶지도 않았고 아들도 차라리 며느리 곁을 지키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명절 전주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축사 청소하다 말고 받으니까 아들이 이번 명절에는 며느리하고 손주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때 그래, 드디어 우리 며느리가 좀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 박수까지 쳤습니다. 거의 석 달 만에 보는 며느리라서 더 설렜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과는 달라졌겠지 하고 희망을 품기도 했고요. 근데 명절 당일 아침에 온다고 하던 아들네는 점심때가 다 돼서야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치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싸우고 왔다는 걸 말이죠. 그걸 보고 아, 싸우다가 늦게 왔네 하고 바로 알았네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애들한테 왜 이렇게 늦었냐 물을 수는 없어서 그냥 바로 잘 왔다고 고생했다고 환영만 해주었어요. 음식 준비를 하던 걸 마저 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들만 주방으로 들어가서 뭐 하면 되냐고 묻더라고요. 일단 아들에게 전 부치고 있으라고 하고 거실을 쓱 보니까 아우, 남편은 바닥에 앉아서 무릎에 손주 올려두고 놀아주고 있고 며느리는 소파에 아주 눕듯이 널브러져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손 하나 깜짝 안 하려고 작정하고 온 게 눈에 보이더군요. 그래, 참을 인자 3번이면 모두 면한다더라. 좋은 날 오랜만에 얼굴 봐서 뭐하러 큰 소리를 내나 하는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저와 아들 둘이서 막바지로 음식 준비를 다 하고 다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 거실에 상 펴서 음식을 내왔죠. 물론 며느리가 좋아하는 소고기도 넉넉하게 준비됐었고요. 하지만 소고기는 늘 그랬듯이 준비됐는데 늘 먼저 집게를 들고 고기를 굽던 며느리는 없었어요. 상 앞에 앉아서 멀뚱멀뚱 앉아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끝내 아들이 집게를 들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는데 저희 남편이 좀 가라앉은 분위기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들이 구운 고기 한 점을 집어먹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기는 우리 지희가 기가 막히게 굽는데, 그치? 현수가 굽는 건 지희가 굽는 것보다 못하네. 그래, 맞다. 우리 지희 고기 참 잘 굽지. 현수가 지희가 구웠던 것처럼 좀 덜 익혀봐, 어? 제가 무슨 고기 구우러 시댁 오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눈치를 주세요? 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냥 분위기 풀어보겠다고 웃으면서 한 말에 며느리가 뚱한 표정으로 대꾸를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당황해서 사색이 됐고 고기를 굽던 아들도 무서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당신이 고기 잘 구웠다고 그 말만 하신 거 아니야. 당장 집게 들고 구우라고 강요하기로 했어? 뭘 했어? 그게 그거 아니야? 은근히 눈치 주는 게 더 사람 피 말리는 거야. 야, 강지. 아니야. 됐다, 됐어. 그만들 해라. 왜 다 같이 모인 날 싸워? 그냥 넘어가. 어? 현수야. 남편이 큰 싸움 날까 끼어들어서 말렸어요. 혹시 상태가 좀 나아져서 왔을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이전 그 상태 그대로였어요. 이럴 거면 대체 왜 온 거지 싶어서 슬슬 화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그 화도 꾹꾹 눌러 담고 혹시나 예전에 함께 즐겁게 하던 일을 같이 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순간 더 가라앉은 분위기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다가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희야, 저번 주에 여기 비가 참 많이 왔거든. 비 때문에 텃밭에 자란 키 큰 애들은 다 모가지가 꺾여서 뽑고 도로 심어야 되겠더라. 그래요? 너 좋아하는 로메인이랑 주키니 호박 씨앗 잔뜩 샀는데 밥 다 먹고 나랑 가자. 상 치우는 거랑 정윤이는 네 시애비랑 현수한테 맡기고 가면 할 일이 잔뜩일 거야. 너 안 온 지 좀 됐잖아. 나도 이제 늙었는지 너 없으니까 영 속도가 안 붙더라. 밭 절반은 아주 정글 마냥 어지럽게. 어머님, 저 여기 일하러 온 거 아니에요. 어? 일이라고? 아, 그럼 그게 일이지 아니에요? 왜 계속 저만 보면 뭘 시키려고 드세요? 어머님은 그런 시어머니 아니라면서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좀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한 말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며느리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거의 내팽겨치듯이 놓으면서 쌍심지를 키고 말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권위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간 내가 며느리에게 정말 친구처럼 친엄마처럼 친절하게 대해서 얘가 나를 무시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차마 말은 못하고 가만히 며느리를 보고 있으니 옆에서 아들이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뭘 시키려고 들어? 당신 오늘 여기 와서 손 하나 꿈쩍 안 했잖아. 계속 앉아 있다가 가족들이 한 음식 먹기만 했으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그래, 나 놀고 먹는 게 눈꼴 보기 싫어서 어머님이 지금 나한테 조금이라도 일 시키겠다 그런 거잖아. 집에 가기 전까지 하나라도 일하고 가라고. 어머님, 저 비싸요. 저 대기업 다니다가 이제 애 낳고 집에 논다고 몸값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 일 시키고 싶으시면 뭐라도 쥐어주고 시키세요. 손에 100만 원짜리 수표 정도는 쥐어주시던가요. 그 말을 마치면서 며느리는 본인 화를 못 이겨서 팔로 상위에 있는 접시들을 와장창 밀어 바닥으로 뒤엎어버렸어요. 분명 이번에는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믿었던 식사 시간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아들이 놀라 기겁을 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치기 전에 제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 정도로 소리를 지른 게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몸 깊은 곳에서부터 마그마가 끓어오르듯이 울분이 목구멍을 차고 넘치는데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네요. 이게 지금 다 뭐 하는 짓이야? 너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니? 네 멋대로, 네가 내키는 대로 남들 무시하고 막대하라고? 대체 안 그러던 애가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정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너 정말 이상해졌어? 제가 뭘요? 저 변한 거 없는데요? 대체 저는 예전하고 똑같은데 왜 주변에서 변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너 이상해진 거 너만 몰라. 그래, 네가 알면 지금까지 이따위로 굴진 않았겠지. 그래도 나는 어련히 알아서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렸다. 근데 어쩜 아직까지 이 모양이니? 그나마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일 같이 하면 또 달라질까 해서 텃밭에 좀 나가자고 했더니 심호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달려들어?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어머님이 먼저 그러셨잖아요. 저 부려먹으려고 혈안이 돼서 제가 뭐만 하면 다 마음에 안 내게 하셨잖아요. 야, 강지 너 입 안 다물어? 대체 내가 언제 그랬니? 너 지금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떠드는 거야? 됐다. 너랑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그래, 나 너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나가라고 하면 제가 뭐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아세요? 며느리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을 박차고 마당으로 나가버렸어요. 심지어 맨발로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저와
아들 남편이 뒤쫓아 나갔어요. 그리고 마당으로 나간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마당 한 구석에 정리해 놓은 농기구나 잡동사니들을 발로 마구 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었어요. 내가 언제, 내가 언제 텃밭에 나가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 내가 대체 언제, 왜 다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순간 정신이 마치 나간 것 같은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구석에 있던 호미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올 때마다 쓰던 며느리 전용으로 사둔 호미였어요. 그리고 그 호미를 든 채로 소리만 지르고 있는 며느리에게 가까이 다가갔죠. 근데 그때 짝 하는 소리가 나더니 며느리가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들이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손을 들고 만 겁니다. 저도 남편도 모두 놀라서 순간 할 말을 잃었죠. 시끄럽던 며느리도 한순간 조용해져서 맞은 뺨만 부여잡고 그대로 바닥에 앉아 있었고요. 저는 본인이 언제 텃밭일을 하고 싶다고 했냐고 하는 며느리에게 본인 전용으로 직접 산 호미를 보여주면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했는데 아들이 선수를 쳐서 며느리를 조용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강지, 너 지금 당장 우리 부모님한테 용서 안 빌면 정말 이혼이야. 내가 너 어디까지 봐줘야 돼? 너 집에 있으면서 최소한의 엄마 노릇, 아내 노릇도 안 했잖아. 아니야? 매일 힘들다 피곤하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우리 정윤이는 돌보지도 않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건데? 너만 힘드냐? 어? 너만 힘들어? 대체 안 그러던 애가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아들이 마지막 결단처럼 며느리에게 호통을 치자 고개 숙인 며느리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내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며느리는 마치 폭포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그냥 다 싫어. 살기가 싫다고. 당장 지금이라도 눈 딱 감고 다시는 눈을 뜨기 싫단 말이야. 숨 쉬는 게 고통스러워.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내뱉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지금 며느리 상태가 그냥 변하기만 한 게 아니라 단단하게 뭔가 잘못된 문제가 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손에 든 호미를 놓고 주저앉아 있는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앞에 똑같이 주저앉아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났는지 말이죠. 며느리는 간신히 울음을 멈추고 충격적인 사실을 가족들에게 털어놨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손주를 낳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정신과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요. 그냥 가벼운 산후 우울증인 줄 알았어요. 불면증에 무기력증에 두통도 점점 심해져서. 근데 병원에 갔는데 제 생각보다 우울증이 훨씬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극심한 우울증에 이러다가 공황장애까지 온다고. 그래서 우리 정윤이 모유 수유도 못했던 거예요. 약 먹는데 어떻게 수유를 해요? 근데 약은 먹을수록 부작용으로 몸이 부어서 살도 찌니까 몸까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아니,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내가 그때 병원 가자고 했을 때 그때 말을 했어야지. 당신한테 말해서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해. 정신병이라고 정윤이도 데려가서 나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하라고. 약 먹으면 당장 숨을 못 쉬겠는 증상은 없어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하루 종일 멍해. 그래서 뭘 못하겠어. 이러다가 나중에 복직도 못하고 회사에 내 자리는 없어지고 또 그렇게 됐다고 당신이나 어머니나 다들 나한테 무능력하다고 실망하고 뒤돌아서면 난 그때 어떻게 살라고. 혹시 남들이 나를 다르게 볼까봐 무서워서 계속 감춰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며느리. 놀람과 동시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며느리가 아팠던 걸 모르고 그저 변했다라고 치부하고 오해했던 제가 어른으로서 가족으로서 너무 모자랐던 것 같았어요. 저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뭐가 무서운 건지 부들부들 떨면서 우는 며느리를 안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지희 너한테 실망을 해.
넌 우리 가족이고 내 며느린데 네가 뭘 해도 우린 널 안 떠나. 어? 그리고 너는 괜찮아질 거야. 아니, 내가 너 꼭 괜찮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 같이 이겨내자. 어? 우린 항상 네 편이니까. 저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 한 번쯤 엄마로서의 나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으니까요. 제 말을 들은 며느리는 끝내 제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얼굴을 들지도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말했었죠. 치료를 받고 싶다는 마음부터 치료법의 시작이라고요. 며느리는 혼자서 약 먹고 버티던 걸 그만두고 이제야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진짜 필요했던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육아 휴직 기간을 연장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시골로 손주와 함께 내려왔고요. 아들도 그간 소원했던 며느리와 거리를 두면서 서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병원에서는 제일 의지가 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많이 하라고 추천했다고 하네요. 며느리는 그 의지가 되는 사람으로 저를 고른 거고요. 아들이 출근을 하면 하루 종일 아이와 있고 대화할 상대는 아이를 돌봐주던 도우미뿐이었던 며느리가 시골로 내려와서는 저와 그리고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눈에 띄게 상태가 호전되는 것 같았어요. 가까운 시내에 다니는 병원도 생겨서 거기서 상담도 받고 오고 계속해서 약도 먹고 있고요. 혹시나 다시 약 기운 때문에 예민하고 무기력해지면 저는 옆에서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마치 없었던 딸의 사춘기를 함께 이겨내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요즘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본인 속이 답답하면 텃밭으로 나가서 흙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숨을 쉬고 명상을 하는 거였죠. 촉촉한 흙 냄새를 가만히 맡고 있으면 그래도 속이 좀 개운해진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한 번은 또 며느리가 어디 갔나 했더니 저 멀리서 텃밭 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가만히 곁에 가서 똑같이 앉아봤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있으니까 눈을 감고 있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고 말하더군요. 어머님이 제 목숨을 살리신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셔서 몸 안에서 계속 막혀왔던 게 뻥하고 뚫린 기분이었거든요. 아유,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렀니? 그래서 시원했어? 네, 어머님. 어머니께 죄송할 정도로 시원했어요. 그래, 그럼 됐다. 그런 거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게 가족이니까. 또 그만큼 잘해야 하는 것도 가족인 거 알지? 알죠. 너무 잘 알아요. 네가 좋으면 됐어. 그래야 내가 하늘에 있는 사부인께 죄송스럽지 않지. 소중한 딸 나한테 두고 가셨는데 내가 또 잘 키워줘야지. 어머님, 저 30도 훌쩍 넘었고 애도 있어요. 더 잘하면 안 되죠. 사람은 원래 눈 감을 때까지 잘하는 거야. 나도 너 만나서 더 자랐지 않니? 다시 이렇게 며느리와 조곤조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마음의 병이 한순간에 한 사람과 또 주변 가족들의 일상마저 무너뜨린다는 게 사실이었네요. 그리고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가족 전체의 배려와 조력으로 인해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도 맞았고요. 며느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계속 제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인의 의지대로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 다시 복직을 해서 그 좋아하던 일도 시작을 할 수 있게 옆에서 지지를 해주려고요. 치유는 시간의 문제이지만 때로는 기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말이 있죠. 며느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제 친구 같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저희 며느리가 모든 마음의 병을 훌훌 털고 다시 햇살처럼 밝은 아이로 돌아오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